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위해서 넷플릭스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고는 살까? 도대체 왜 저러나?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꾸물거리면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이다. 내가 좀 꾸물거린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실제로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령별로 보면은 19살부터 24살까지가 가장 많이 꾸물거린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제가 만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 전날인데 만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만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러나?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수업도 6개, 7개씩 들으면서. 근데 문제는 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룬다라고 하면 느낌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미룬다는 느낌이 드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나는 게으르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인 느낌을 좀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중립적인 그런 용어로 미룬다는 말 대신에 꾸물거림,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루기는 행동에 관한 것이고 꾸물거림은 행동에다가 심리적인 요인까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자꾸 미루고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난 참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한테 부정적으로 붙여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되게 자기한테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되게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나도 열심히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막상 그 일을 하기보다는 자꾸 딴 일을 하게 되고 일 자체가 지연되는, 밀리게 되는 그런 현상 자체를 꾸물거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procrastin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꾸물거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실제로 잠에 잘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수면 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침대라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보는 거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튜브 같은 것들, OTT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알고리즘의 지옥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를 보면 다른 걸 보고 계속해서 이게 생각 자체가, 브레인 자체가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잠자리에서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잠에 들게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자는 것이 보통 수명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근데 7시간보다 적게 자거나 또는 많게 자거나 하면은 수명 자체와 상관이 떨어져요. 그러면 적게 자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불편하죠. 하루가 상당히 무겁게 시작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꾸물거림이 좋은 경우는 99% 없습니다. 보통은 꾸물거림은 수동적인 꾸물거림을 말하는데 그거는 주관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것 자체를 수동적인 꾸물거림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미루기는 미루는데 실제로 불편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는 긍정적 또는 능동적 꾸물거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꾸물거리는 게 뭐 나쁜 건가요? 저는 실제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좀 몰아서 일을 할 때 효율성이 또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나는 마감 기한 될 때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데드라인을 어기질 않아요. 그럴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인 꾸물거림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마감이 임박하면 압박감, 가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면서 실제로 또 데드라인을 자꾸 밀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게 되겠죠. 그러면 힘들어져요. 꾸물거림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은 많이 있지만 간편하게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5개의 문항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독일 시사주간 포크스에서 원래는 10개의 문항으로 만든 것인데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에서 5개로 이거를 연구를 통해서 줄인 겁니다.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시작한다. 충동적인 성격이라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기가 어렵다. 항상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는 않는다.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힘들다. 미루는 성격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혹은 업무적으로든 손해를 본 적이 있다. 10점 이하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시간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에요. 꾸물거림에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은 11점부터 16점 사이에 있게 되는데요. 경계경보입니다. 중요한 일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분들은 17점부터 25점 사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만성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은 많이 만나게 되는 고객분들이 주로 17점부터 25점에 있습니다. 피터 골리치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가 꾸물거리는 것도 한 그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간다고 봅니다. 가장 맨 처음은 계획 지연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미루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착수지연이 있습니다. 이 착수지연은 일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일을 시작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착수를 어쩌지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속하는 거에서 지연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딴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수지연이 있어요. 끝내기 전에 뭔가 찝찝하고 이게 미진한 것 같다 하고 끝을 못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지막 5단계는 끝나고 나서 자기가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 후회가 많이 남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니까 이게 5가지가 패키지예요. 그중에서도 착수지연이 제 생각에는 거의 90%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을 시작을 못하게 되면 뒤에 것들은 잘 따라오지 못해요. 완수지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완벽주의적이라든지 뭔가 끝맺음 할 때 많이 머무는 거지만 사실 시작을 하지 못하면 아예 완수지연 자체를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작이 절반 아니다라는 말인데 저는 시작이 90%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꾸물거리게 되면은 실제로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이 밀리게 되죠.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다음번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불안 수준이 올라갑니다. 먼저 불안해져요, 사람들은. 이번에 제대로 달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불안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축적이 됐을 때는 우울해져요. 상당히 기분이 가라앉게 되고요. 우울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있게 되는 단계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 꾸물거림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제감이나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같은 걸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성과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꾸물거리는 학생들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상담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뭐냐면 첫 번째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꾸물거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관심 있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앱을 사용할 건지, 시간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자기를 좀 더 행동하게 하는 그런 주문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말이죠. 실제로 시중에 자기계발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how 극복할 것인가 이게 관심 있는 게 많은데 문제는 그걸 이제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고 실제로 격려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일째부터 이게 다시 돌아옴이 타버린 거예요. 어떤 일을 조급하게 너무 이거를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 너무 기법 중심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지 하우에 너무 천착하게 되면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이게 뭔가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는 거구나. 하우의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y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개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어울리는 그런 방법이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주문을 걸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숫자를 거꾸로 5부터 거꾸로 세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주선 발사할 때 5, 4, 3, 2, 1 딱 몸을 딱 일으켜서 일을 하는 거죠. 일종의 주문을 거는 건데 이걸 시켜봤더니 원래 자기 개발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아도 잘하고 해요.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해도 이걸 잘 못해요. 게다가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그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제가 5, 4, 3, 2, 1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줄여가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1, 2, 3, 4, 5로 해본 거예요. 1, 2, 3, 4, 5. 부담이 점점 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막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법만을 가르치는 효과가 없고 두 번째, 그러면 왜 꾸물거리는가? 각자의 개인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내가 꾸물거리는가를 알아차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물거리는 사람들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낙관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꾸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20시간씩 걸리는 거죠. 그러면 기분은 좋게 상당히 낙천적이 좋은데 막상 일은 안 돼 있는 거를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김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뭔가 하라고 그러면 일단 하기 싫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잔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책상 치워라 공부해라.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여한 어떤 과제가 생기면 하기 싫다는 마음이 단전부터 끌어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 저항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안 했을 때 변명되는 거는 정말 잘하거든요. 일종의 이것 때문에 못했다 저것 때문에 못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을 많이 높게 세워놓고 이걸 잘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잘 이루어질 텐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꾸물거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어떤 높은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되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또 그거 이외에 자극추구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일을 막 하는데 막상 좀 하다 보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여러분 외국어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처음에 책을 사갖고 뭔가 외국어 이렇게 하면 외국어 금방 잘할 것 같지만 중간에 좀 그 장을 읽다 보면은 비슷한 거 반복하게 하고 그때부터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극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작은 하는데 막상 그걸 유지하는 데 되게 어려운 그런 성향들이 있고요. 완벽주의 성향과 좀 관련이 있지만 자기 비난하는 스타일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좀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 뒤에 부모님이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어떤 부담감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많이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5가지나 되는데 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가 중요한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낙천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낙천주의자 생각하면 뭐 캐사라세라 되는 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진정 낙천적이고 낙관주의인 사람은 긍정적이면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바라는 소망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성이 지금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상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 얼마쯤 걸릴 것 같은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한 다음에 소요된 시간 자체를 다시 계산해 보면 이 두 개 간의 간극이 상당히 커요. 예상 시간과 실제로 들어간 소요 시간 사이의 간극이 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내가 어떤 딴짓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 상태에 많이 있었는지 이거를 내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상 시간과 소요 시간 자체를 좁히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상한 그런 그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자기 자신도 그건 알거든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만 내가 하고 이 일을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거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에 걸리는 시동이 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죠. 넷플릭스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것만 보고 그럼 다음 계속 보다가 나중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고 나서 할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족한 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먼저 행동을 먼저 하는 거죠. 먼저 조그마한 행동을 먼저 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게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의 시간 정도 행동이 도움이 되는가? 저는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5분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도 15분을 얘기하잖아요. 이 15분이 되게 중요한 게 15분은 행동할 수 있는 일종의 시동을 걸어주는 시간이에요.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살 것인가, 어디에 헬스클럽을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거든요. 그냥 좀 추레한 추리닝 입고 나가서 15분을 걸으면 돼요. 15분을 걷다 보면 1시간 이상 또 걷는 일이 더 많고 이게 이어지지만 처음부터 1시간 크게 잡아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15분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1시간으로 가는 60분은 15분의 관점에서 보면 4가지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짜투리 시간 같은 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봐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1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빡빡하게 세워놓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보고서 같은 걸 채점하는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거 보고서를 채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장수 세워보게 돼 있어요. 몇 장 남았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해야 될 게 30개라고 하면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에 3개씩, 4개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상당히 사라져 있어요. 몰아치기를 하고 한 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이미 스트레스를 부여하려고 그런 분들 보면 이게 취미인가 왜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그거를 힘들게 만드는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낙천주의적인 그래서 그래서 꾸물거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절반은 성공했어요. 낙천적인 걸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갖고 세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나는 거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타격을 받잖아요. 뭔가 내가 의지박약이라든지 제대로 못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내가 뭔가 시도할 때 동력이 줄어들어요. 결국 인생이 행복하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일종의 sense of control, 통제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을 잘 통제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고 비슷한 또 다른 걸로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우고 계속 실패하는 경험을 누적하게 되면은 통제감이나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랄 공간이 없어요. 그럼 점점 더 줄어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체가.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이상은 대단히 높았는데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현타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100%로 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100%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컴퓨터로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가 만약에 뭐 몇 기가 이런 정도 용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30%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100% 또는 120% 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씩 해서 이거를 한 다음에 여력이 되면 다시 돌아가서 조금씩 더 추가해갖고 이것이 100%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절대로 100%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준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명제는 참 중요해요. 꾸물거리면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조절의 문제이다.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좀 꾸물거린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나 스스로에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 그 딱지를 떨어뜨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게을러 이렇게 말하면 나는 또 안 하고 있어. 실제로 행동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일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막상 일을 시작 못하게 되는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름표를 붙이는 거를 떼어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내가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거를 잘 조절하는 것이 꾸물거림을 줄이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가 있어요.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must나 should가 많아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pp가 많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를 붙잡으면서 그게 후회를 하는 것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데 그게 나의 취미가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금지어예요. 결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결코란 말도 없어져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may나 might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게을러, 의지가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보통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작심삼일 자체가 그것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라고 인식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한쪽은 아드레날린 같은 것이 분비되면서 뭔가 나를 좀 각성시키는 쪽으로 가고 반대쪽은 코르티솔 같은 것이 분비가 되면서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3일이에요. 3일간은 이거를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유지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 문제는 4일째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4일째 오는 건데 문제는 4일째 되면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난 3일간 빡빡하게 잘해왔는데 4일째 못하면서 나는 급전직하 떨어지면서 나는 게으르고 의지박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4일째 이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또 다른 두 번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시 끊고 가면 돼요. 우리가 촬영할 때 뭔가 편집적으로 들은 것처럼 다시 끊고 그걸 하는데 저는 늘 강조하는 게 하루라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쩌면 그게 시작하는 것이 세팅 포인트로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4일째 되는 순간 오히려 가라앉는 걸 선택한단 말이죠. 작심삼일에서 3일간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죠. 좀 힘들지만 열심히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를 중간에 쉬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좌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좌절감을 느끼는 하루가 이전에 3일만큼의 무게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3일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3일 한 거가 다 날아갈 정도로 이게 좌절하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3일이 지난 다음 지금이 이렇게 된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노력해야 될 부분은 4일째이고
이때는 오히려 내가 이전에 3일처럼 했던 것처럼 열심히 막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쉬어가면서도 그래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작은 뭐냐면 꾸물거림을 너무 의지와 관련시키지 마세요. 꾸물거림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처럼 복잡하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세상에 꾸물거리지 않는 게 오히려 용한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중간에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이때 진정 내가 어떻게 이걸 반응하는가. 그때가 나를 격려해야 돼요.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걸 잊지 마세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많이 일을 자꾸 미루고 꾸물거리는 사람이라면 속 터져요. 저 사람이 일을 해와야 이걸 이어서 이걸 완성할 건데 그러면 저 사람에서 괜히 기분도 나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일을 못하는 사람도 마음은 이제 속은 타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자기 쉐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꾸물거리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제언은 첫 번째는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의 불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좀 미루는 경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해야 돼. 데드라인이 언제야? 기한까지 꼭 맞춰야 돼. 안 하면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감을 주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좀 정신 차리고 빨리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이 부담감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마치 이렇게 중간에 얼어버리는 효과가 생겨갖고 오히려 거기서 뭉개면서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꾸물거리는 사람들에게 직면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때까지 해야 된다는 마치 처벌 같은 느낌을 주는 위협감을 주게 되면 일을 더 꾸물거리게 돼요. 마감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시작 중심의 언어로 얘기하라. 초안을 내가 언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초안을 내가 함께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화요일 10시까지 뭐 이렇게 타이핑하지 않고 손으로 써도 돼. 짧게 간단하게 갖고 와. 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시작하는 그 허들을, 그 바를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보상에 잘 반응해요. 이 보상이라는 게 금전적인 거라든지 뭔가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보상에도 도움이 돼요. 늘 1시에 와야 되는데 1시 5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1시 3분에 왔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칭찬할 만한 거예요. 오, 지난번보다 빨리 왔다고. 이런 속도로 조금 더 빨리 오면 1시에 올 수 있다고. 오, 지난번보다 너 조금 더 일찍 움직이니까 더 좋다. 노력하고 있는 거 알아. 저는 꾸물거림을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꾸물거림이라고 하는 거의 하나의 어떤 주로 행동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습관이 들어있는 거죠. 그 습관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탈습관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꾸물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한심하고 되게 좀 책망하게 되고 자책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책감의 목적이 내가 뭔가 새롭게 좀 더 나아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라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이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상처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점은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왜 꾸물거릴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변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친해지고 이해해가고 자기 자신과 좀 더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꾸물거리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180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를 사람들은 많이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변화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180도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위에 새로운 기술을 조금씩 추가하는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충분히 꾸물거림을 잘 대처할 수 있고 본인이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과정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그리고 격려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울이라고 하게 되면은 슬프다든지 뭔가 우울한 기분이 계속 지속되는 거, 보통 2주 이상 지속되는 거를 말을 하고요. 다음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울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이 너무 많이 쪘거나 많이 빠졌거나 양방향으로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울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불면증이 많다고 말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잠이 너무 많이 늘어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경우 수면의 급격한 변화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좀 발견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할 때 우울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피곤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늘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느낌일 때 이것도 우울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우울이 조금 더 진행이 됐다고 느껴졌을 때는 스스로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나의 문제야.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울이 좀 더 심해져서 이거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염세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나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죽으면 어떨까? 뭔가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해지면 빨리 우울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우울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울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지금 없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나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할 때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라앉는 기분에 끌려 들어가면서 쭉 그냥 가라앉는 이런 경험만 하고 있어서 안타깝죠. 터널 비전을 가진다고 말을 해요. 어두운 터널 속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후 좌우의 어떤 그런 진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울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좀 더 주변을 사람을 찾아보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터널에 갇혀서 전후 좌우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도움 같은 걸 잘 찾지를 못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훨씬 더 경감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부정적인 기분이. 그러니까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 어떤 것들이 정말 절실히 원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만 계속 우울하고 있으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가라앉고 슬프고 또 무기력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당신이 고민하는 거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우울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우울감에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한국 문화를 생각해 보시면 뭔가를 잘해야 한다라는 문화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경쟁적이기 때문에 남보다 뭔가 두드러져 보이려면 특별하게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예요. 사실 서구권에서는 완벽주의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많이 사용되거든요. 완벽하다는 것은 원래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갖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우울해지는 그런 코스를 말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받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고 만점만 기억하는 세상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문화니까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식 자체가 자신의 하나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인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내 아이가 이거를 극복해서 뭔가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 같은 것들이 과중되게 그래서 넌 뛰어나게 잘해야 한다. 우리 집의 기둥이다.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압력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빨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각 나라의 사람들이 1분 동안 몇 걸음이나 옮기느냐 이런 걸 재밌는 연구를 한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1분 동안에 25걸음을 옮긴대요. 유럽에 있는 분들은 28걸음을 옮기고 일본 사람들은 35걸음을 옮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려 56걸음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1초에 한 번씩 길걸음을 걷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제 동료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두 가지였어요. 왜 이렇게 빨리 걷느냐? 두 번째는 식사할 때 누가 쫓아오냐?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빨리 먹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인이 박힌 것처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고 보다 충실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이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한국 사회에 되게 많기 때문에 어쩌면 완벽주의를 많이 조장하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완벽주의인 사람이 왜 우울한가? 이 완벽주의하고 우울은 사실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완벽주의자들은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실패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한테서 그 이유를 찾거든요.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비난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 결국은 우울한 그런 생각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가끔은 자기가 생각한 그런 기준을 달성하는 때도 있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기준을 달성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벽주의자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봐라, 기준이 달성이 되네. 혹시 내가 너무 기준을 약하게 세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해요. 일주일에 만약에 1kg를 빼는 거가 나의 기준이었으면 가끔 1.2kg를 빼는 주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기보다는 이게 1.2kg가 빠지는 걸 봐서는 1kg 기준은 너무 약하게 세운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1.5kg 감량하는 걸 또 기준을 세우면 당연히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패 코스를 도는 거예요. 실패하고 자기 비난하고 우울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우울로 계속 도는 그 열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악순환 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기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돌다 보면은 계속 단축키가 생겨요. 길이 난다는 얘기죠. 점점 더 자동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지 말아야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나는 그렇게 그 코스를 돌고 있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그때 잠깐 멈추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래 실패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그럼 뭘 배웠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 자체를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멈춰야 돼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들이 목소리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멈춰야 해요. 왜냐하면 악순환이 너무 빨리 자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순간 멈추는 힘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 항상 어떤 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게 공존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특히 완벽주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한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닌 가능하면 그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바꾸는 거 하나. 그다음에 실제 보면 완벽주의자들은 100%가 아니라 120%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가장 좋은 숫자는 70%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70% 정도를 하게 되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70%를 먼저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노력해서 그게 100%까지 이어지면 훨씬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100%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70%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내가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방 옆으로 제껴버리고 내가 잘 못한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건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가 이거를 얘기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 뭔가 내 얘기를 했을 때 잘 들어주고 서로 간에 소통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 만나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고 계속 뭔가 맞추지 않아도 대화가 이어지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 때 몇 가지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니까.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비난하지 말기. 자기가 가학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한테 비난해갖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기. 다른 사람 비난하면 싸움 나잖아요.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삶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착하고 겸손한 게 참 미덕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의를 베풀고 이런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을 자꾸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어떤 착한 행동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면 적어도 상대방도 나에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오겠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개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가서 말도 붙이고 이런 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give and take로 살아요. 저는 give and take라고 하는 거를 거기에 빠져들면 힘든 코스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50대 50인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50%밖에 없어요. 반대쪽에서 안 내놓으면 50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기대를 10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50을 주면 저쪽에서 50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give and take, 주고받기라고 하는 그런 거에 빠지는 건데, 만약에 기대하는 거가 분명하다면 반대쪽도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면 기대의 반대편은 좌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내가 기대를 하고 한다는 거는 좌절할 가능성도 함께 견뎌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줄 때는 give and give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주고 싶다면 기대하지 않고 주기.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를 줄 때는 돌려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걸 돌려주면 좋은 일이고 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 안 주면 될 뿐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줘놓고 왜 이거를 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번 밥을 샀으면 한 번은 사는 것이 인간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질문할 때 그때 멈춰야 돼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은 되게 달라요. 사람은 보통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해도 16가지의 성격이 있고, 상극이라고 말하는 극단과 극단의 성격은 대화가 안 돼요. 실제로 MBTI 훈련 같은 걸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한 가지 그 유형이고 나 혼자 다른 유형일 때 가보면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인 거예요. 과연 100명 중에서 나와 상식이 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좌우 1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68.4%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68명에서 70명 요 안쪽 요 정도는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의 상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해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한 15분 정도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기대 밖으로 훨씬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 15명, 100명 중에 15명, 16명 정도 되는 사람은 전혀 나의 상식과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원래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15%, 16%가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까? 5천만 명 계산하시면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은 나하고 전혀 상식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현실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하고 순수함을 다하고 배려를 하면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냉정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는 피터팬의 꿈 같은 그런 것들도 존재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과 현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정말 좋은 관계들을 자기가 구축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명성의 착각이란 말이 있어요. Illusion of Transparency라고 하는데요. 가족이니까 투명하게 내 마음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30년 같이 산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거를 당연히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끼리 얘기할 때도 어떻습니까? 앞에 말을 딱 들으면 뒷말을 안 들어도 되게 무슨 말 할 건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안 들어요. 뒷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정도인데 또 사회적 관계에서 만나는데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건 정말 가능하지 않지 않나. 선의를 계속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선의를 가져야 하죠. 선의를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실제로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오래 살아요. 그 노인분들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교해 보면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노인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활동을 하면 행복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을 아침에 9시쯤 불러요. 그 사람들의 행복감 수준을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는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줘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불 줍니다. 준 다음에 각자 50불을 가지고 가서 하루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뭐 영화도 보고 뭐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뭔가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 가족을 위해서 뭘 사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행복감을 다시 측정을 해요. 아침에 가졌던 행복감 그 수준과 오후의 행복감 수준 자체를 비교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쓴 사람보다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 증진이 높았다는 결과예요. 결국은 선의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나 또 타인을 위해서 뭔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그때 두 가지만 빼면 돼요. give and take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상대방이 잘 바뀔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1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저 특정한 사람과 거리 두기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야 될 시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만큼 더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뭔가 압박감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지금 기준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날은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뭐 갑자기 그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세상이 개벽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 수준 자체는 늘 부정적인 말을 저 정도 수준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인가 이걸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장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되게 싫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유감을 느껴야 될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단점을 보면서 내가 왜 지금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뭔가 이걸 좀 이렇게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잘 안 된 걸 찾아 헤매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잘 안 된 일들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에는 좋은 사람들을 보고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도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거를 가지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금방 눈에 비치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남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 보면 세상에 뭐 가치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란 만나면 만날수록 힘든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역사나 어떤 세상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코너를 돌 때가 있잖아요. 각도가 되게 큰. 그럴 때 보면 하나하나 다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조심하라고, 속도를 줄이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가 그걸 다 붙인 거예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 하나하나 다 붙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많은 순간 정말 노력하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에서 좋은 점 뭐냐면 내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만 빠지면 좋아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뭔가를 잘 못했다고 느끼는 거, 이 부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를 단지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나를 비난하는 걸 돌아가게 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격려를 하고 또 그런 자신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배려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돌려받아야 하는 하나의 give and take로 너무 많이 가버리게 되면 기대하는 거에 뒷면에 있는 좌절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주고 싶다면 그냥 당당하고 기쁘게 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